포스테코글루가 다음 시즌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가 매우 궁금한데 토트넘의 감독 선임 발표를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비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 포스테코글루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이게 중요합니다.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라는 멘트를 했어요. 토트넘이 콘테 감독의 후임을 찾으면서 연결되었던 감독들의 이름을 보면 나겔스만, 투엘, 스팔레티, 데제르비, 슬롯 등등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토트넘이 콘테, 무리뉴, 누누 수비적인 감독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라는 뜻인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찾고 있었던 프로필과 매우 부합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셀틱을 이끌면서 정규 시즌 33경기에서 103골, 경기당 3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준 감독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자료를 보면요, 토트넘과 연결되었던 모든 감독들을 비교한 자료인데 엘리케, 포체티노, 스팔레티, 데제르비, 나겔스만, 아모림 등등 여러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요 가로축이 시퀀스당 패스 횟수를 나타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패스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엘리케와 포체티노 이 두 감독을 제외하면 포스테코글루가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던 감독이었습니다. 스팔레티, 데제르비, 나겔스만, 아모림보다 많은 패스를 기록했던 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셀틱이었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세로축이 전방 압박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포스테코글루가 아모림, 콘세이상, 나겔스만, 데제르비, 엘리케, 스팔레티, 슬롯, 포체티노 등등 여러 감독들과 비교해서 가장 강한 전방 압박을 했던 감독이었습니다. 물론 셀틱이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압도적인 스쿼드를 가진 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 토트넘이 추구하고 있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경기를 지배한다는 성향에 부합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성향을 따라가면서 일본 축구의 영향도 많이 받은 감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중원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볼을 확실하게 점유하려는 성향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때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은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들은 맨시티에서의 데브라이너와 긴도안처럼 매우 공격적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상대 수비의 간격이 넓어지면 이때 전방에 있는 3명의 선수가 공간으로 활발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 침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셀틱에서는 최전방에 프루아시 쿄고라는 키가 작지만 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를 원톱으로 배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향이 J리그에서 요코하마를 이끌었기 때문에 일본 축구의 성향과 매우 흡사합니다. 일본 축구도 저렇게 침투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매우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 키가 크고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기보다 조금 작지만 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이나 독일을 잡을 때도 보면 어떤 전술적인 성향이 있었냐? 좌우 측면에 나가토무나 이토준야, 그리고 나가토무 쪽에서는 미토마가 나오기도 했었죠. 좌우 측면에 측면을 넓게 벌려줄 수 있는 성향의 선수들이 배치가 되고요. 중앙에는 마에다, 쿠보, 카마다, 이렇게 키가 크진 않지만 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이 최전방에 배치가 돼요. 그래서 측면을 넓게 벌릴 수 있는 2명의 선수, 중앙에는 키가 작지만 빠르고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 이게 일본 축구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요코하마에서 우승할 당시에도 나카가와,
마르코스 주니오르, 에릭, 마테우스, 이 최전방에 배치되는 선수들이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나카가와 같은 경우는 160밖에 되지 않았고요. 에릭 같은 경우에도 170, 마르코스 주니오르 같은 경우도 167, 마테우스도 167. 보통 이렇게 키가 약간 작고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 공격수도 병행할 수 있는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셀틱의 전술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가 되고요. 이때 중앙 미드필더는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더 전진해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최후방에 2명의 센터백이 위치하고요.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뛰고 있고요. 좌우 측면에는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전방 공격수가 비어있는 수비의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데, 여기서는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올라오는 미드필더 쪽으로 쏠리면 그 순간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수가 후루아시 쿄고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후루아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침투해 들어가는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술적인 특징을 생각했을 때 토트넘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는 에메르송, 우도지, 손흥민, 이 3명의 선수거든요. 일단 에메르송은 이번 시즌 콘테 감독 밑에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르송이 오버래핑 하는 데는 크게 장점이 없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볼을 소유하거나 볼을 경합하는 데는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콘테 감독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볼을 소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가 아마도 이 에메르송 로얄을 조금 더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왼쪽에서 우도지와 손흥민을 생각을 해보면요. 손흥민을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게 만들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로 쓰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거든요. 손흥민은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득점력에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있는 우도지를 높게 끌어올려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도지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쓰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측면 공격에 가담시키는 게 우도지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왼쪽에서는 우도지를 높게 끌어올려서 측면을 넓게 벌려주고, 이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스테코글루는 측면에 있는 선수와 중앙에 있는 선수가 자유롭게 스위칭하는 플레이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우도지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우디네스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죠. 셀틱의 공격 장면을 보면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돌아 나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측면 공격수가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내니까 그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때 상대의 중앙 수비수가 풀백을 따라서 또다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셀틱은 중앙 미드필더가 또다시 이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 수비를 유인하는 동작이 2번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두 번째는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상대 중앙 수비수를 끌어내고, 세 번째는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에 발생한 공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침투에 들어갈 때 풀백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중앙 수비수를 끌어냈기 때문에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도 우도지가 올라올 때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수비수가 끌려나갈 때 손흥민이 침투를 하기도 하고, 손흥민이 침투를 하면서 수비가 끌려나올 때 우도지가 다시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침투하는,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침투 플레이를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셀틱에서처럼 만약에 케인이 이번 시즌 이적을 한다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히샬리송이 아니라 손흥민을 배치해서 원톱으로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때 많은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수비를 끌어줄 때 이때 손흥민이 비어있는 수비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손흥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침투도 살릴 수 있고,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갔을 때 손흥민의 득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역할은 포스테코글루가 요코하마를 이끌 때 요코하마의 에이스였던 나카가와, 셀틱을 이끌 때 셀틱의 에이스였던 후르아시보다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월등히 잘할 수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추구하는 공격적인 침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와 스피드, 이 장점들이 결합이 되면 토트넘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불안한 건 뭐냐면 풀백들이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계속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침투 플레이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후방에 남아있는 센터백 2명에게 수비적인 부담감이 매우 크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 라인을 과감하게 올려서 전방 압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중앙 수비수가 마치 이번 시즌 나폴리가 했던 것처럼 수비 라인에서 좌우 측면도 커버하고 넓은 수비 뒷공간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메로를 제외하면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은 현재 부족하고요. 만약에 영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전술이 셀틱이 워낙에 압도적인 팀이기 때문에 통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이 이 정도까지 압도적인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에서는 어땠냐면 실점이 늘 많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코하마를 이끌 때 첫 번째 시즌을 보면요, 일단 순위는 12위고 득점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에요. 그런데 실점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우승을 했는데 이때는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 반면에 실점은 리그 전체에서 7번째로 적은 팀이었습니다. 우승권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실점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즌에는 다시 9위로 내려갔는데 이때도 득점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 실점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까지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리그에서 압도적인 팀이 아닐 때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경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실점에 대한 변동이 매우 컸던 사람이 이 포스테코글루거든요. 토트넘에서도 아마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매우 많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즌 토트넘이 어떤 성적을 거두든 어쨌든 재밌는 축구를 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